근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는 그 사람하고 전화 한 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서 인수위원회를 하는 거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왜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40대, 50대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자세를 갖다가 보이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30대, 40대가 지금 40대, 50대가 된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 2020년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거의 완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그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해가지고서 일당이 된 거예요. 그 여파로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을 받게 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도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던 거를 지키지 않고서 그 다음에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민주정당들이 선거에서 뭐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유권자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표를 주느냐를 생각하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세계 각국이 똑같습니다만은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 삶과 관련이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일매일 생활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정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다. 근데 뭐 등산지처럼 밤낮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에 한 게 뭐예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서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뭐 일반 국민이 아는 상황이고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4월 총선에서 또 수도권에서 완패를 당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완패를 당했길래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또 여소야대가 됐으니 이제는 좀 어떻게 협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 혼자의 입장만을 견지를 하다가 결국 가서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오늘날 이렇지 현재의 모습으로다가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를 좀 깨닫고 어떻게 당을 변경을 해야만이 소수 야당으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다할 것인가를 지금 국민의힘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 개혁, 뭐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뭐를 혁신하고 뭐를 개혁할지를 갖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내년에 지자체 선거까지 또 잘못되는 날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별로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내가 보기에는 큰 장애 요소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실상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져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엊그저께 원내대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지금 비대위원장하고는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의원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저게 아주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인상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추경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123만 명에 대한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채 탕감을 해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문제를 초기에 해결을 해라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재정 안정이라고 소위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재정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정 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민심도 수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 지난 4월달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 가장 근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정치가 무엇에 달려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서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경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정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딱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이 사실은 1980년대에 피크에 갔다가 1990년대에 들어가가지고서 초기에 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잃어버린 30년을 해가지고 오늘날 일본의 퍼캐피타 GDP가 우리도만 또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도 결국은 자민당 정치가 잘못돼가지고서 오늘날 같은 상황을 갖다 도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1993년도에 일본에 잠깐 들려가지고서 오자와 이치로라고 하는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저를 보는데 그래요. 자민당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상 일본 경제는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간사장이면 좀 그걸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말만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도 평온한 나라에 쓸데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가서 다음에 뭐가 됐느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90년대 초에 경제가 좀 내리막길에 가니까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재정을 마정물로 해가지고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부채 정책을 엄청나게 부채를 늘려가지고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가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오늘날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겪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의 정책을 갖다 해가지고는 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뭐 자영업자 뭐 개인들에게 22조에 대한 부채를 탕감을 해주고 전 국민한테 뭐
돈을 뭐 15만 원씩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옛날에 일본의 오부치라는 수상이 일본 내수의 진작을 위해서 상품권을 놀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가서 웃음거리가 되고 아무 효과도 못 보던 그런 결과가 됐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막 일시적으로 소비 진작의 효과는 약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갖다 하느냐 마느냐 다르는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건 게 뭐냐면 3%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3%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 성장을 달성하려면 또 여러 가지 무리를 달성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비교를 해보면은 1993년에 YS 정부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YS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박정희가 잘나서 한국 경제가 잘 된 게 아니다. 한국 경제라는 것은 유능한 관료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돼도 나도 박정희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제일 차적으로 한 게 뭐냐.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걸 만들어서 경제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자 연간 8% 이상의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관료들의 단순한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냐. 재벌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규제를 다 푼 겁니다. 첫째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두 번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은행에서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서 투자를 늘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결과적으로 과잉 시설로 남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IMF를 가져온 3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1990년대는 이미 70년대하고 달라서 우리가 8%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가서 IMF를 만나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다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을 엄밀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 어떠한 소위 초기에 반짝하는 성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좀 확고한 신념을 갖다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선거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또 부채 규모가 상당 수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에 합당한 여건이냐?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참 잘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기를 일본 경제 80년대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980년대에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세계의 넘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1980년대 말에는 21세기가 되면은 자기네가 미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경제대국으로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갖추고 있는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뭐 K-팝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뭐 K자만 붙이면 다 근사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한민국도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초입 속에 지금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때 피크 제페이지라고는 책을 사가지고 의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걸 읽고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상상을 해봐라 말이에요. 그래 제가 그게 책은 사서 나눠줬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고. 그게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으나 왜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뭐 7단계나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2026년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약 10년 이상을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서 경제정책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중국은 2015년 시진핑이가 중국 제조 2025년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중국은 금년이 2025년 마지막 해인데 시진핑이가 추구하는 목표에 한 85% 이상이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들 얘기를 해서 조금 있으면 중국에 2차 쇼크가 온다는 얘기. 제일 1차 쇼크는 중국이 아주 값싼 물건을 갖다가 저질의 값싼 물건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1차 쇼크가 왔는데 이번에는 고도로 발달된 값싼 물건이 세계 시장을 갖다 뒤엎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과연 한국이 얼마나 감당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석유화학 공업에 밀려가지고서 판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니 뭐니 이런 데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때문에 또 철강 산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간다는 자동차 산업도 지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너무나 빨리 발전 속도가 빨라가지고서 그것도 과연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최근에 얘기는 무슨 뭐 스몰 원자로 소위 소형 원자력 이것도 지금 원자력 기술만 하려고 중국이 세계에서 제1위에 속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형 원자로에 대한 것도 중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5조 이상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92개가 있어요. 그 92개가 대한민국 GDP의 거의 80%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어떻게 벌어져 있느냐.
근데 지금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하지 못하고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완전히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인심을 얻느냐. 그러니까 초기에 야세 YS가 8% 성장한다고 그럴 적에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소위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투자를 하면은 그 순간에는 GDP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서 그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정치가 안정돼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갖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정치는 잘못돼도 경제는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치가 본질의 방향을 못 잡으면은 경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경제가 승승장구할 적에 일본의 기업하는 친구들이 정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30년대에 돌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나라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지도자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나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경제가 제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새로운 소위 경제 동력을 갖다가 일으켜낼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사실은 국민들 자체는 성숙도가 어느 나라만 못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계몽주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성숙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의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싸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대선을 겪고 난 다음에 참 시급하게 생각할 건 뭐냐. 지금 뭐 현 여당은 뭐 막강한 지금 의회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거의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제기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빨리 수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그 정치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